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대 격전지 경기지사는 초접전 끝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7곳 중 5곳을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모두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4년 전 참패를 서력한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며 선거 공약 이행과 당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의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국민의힘 압승으로 나타난 지방선거 민심의 의미와 선거 결과를 짚어보고 여야 동향과 향후 전국을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7곳 중 12곳의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과 제주에 이어 최대 격전지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 때와 거의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데 먼저 태윤영 기자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정리해봤습니다. 전국 대부분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곳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와 경북 2곳만 건졌던 지난 지방선거 때와 거의 정반대 결과입니다. 승부처로 꼽힌 수도권 선거 3곳 중 2곳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전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로 치러진 인천시장 선거에선 유정복 후보가 4년 전 패배를 서력했고 오세훈 후보는 사상 첫 서울시장 4선에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은 제 서울시정은 바로 그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문의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기 위한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선을 보이게 될 거고요. 민심의 풍향계로 꼽혔던 충청권 4곳 역시 국민의힘이 모두 차지한 데 이어 앞선 지선에서 내줬던 경남과 울산도 되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 5곳, 목표보다 한 석 더 차지하면서 체면을 지켰습니다. 호남과 제주에 이어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에선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와의 0.15%포인트 차 초접전 신승을 거뒀습니다. 우리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도했습니다. 226곳 중 145곳을 석권했는데 서울 25개 자치구에선 17곳이 국민의힘 몫이었습니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진보 성향 후보가 14곳을 차지했던 지난 선거와 달리 진보 후보가 9곳, 보수 후보가 8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대선 이후 중앙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정권이 교체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의 판정승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7곳 중 5곳에서 승리했는데 기존 지역구를 모두 지키고 민주당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 갑을 가져왔습니다. 또 대선 주자 출마로 관심이 모아졌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이변 없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지였던 인천 계양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접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표 결과는 10.4%포인트 득표율차 승리였습니다. 계양을 지역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성실하게 역량을 발휘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진원지인 대장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 성남 분당갑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62.5%의 큰 득표율로 37.4%에 그친 민주당 김병관 후보에 완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강원 원주갑은 국민의힘 박정아 후보가 3선 원주시장을 지낸 민주당 원창묵 후보에 승리하면서 2년 전 총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 밖에 대구 수성을에선 이인선, 경남 창원 의창 김영선, 충남 보령 서천에 장동혁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계양을과 함께 오형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제주를 지켜내는 데 그쳤는데 김한규 후보가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에 4%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석수는 국민의힘이 109석에서 114석으로 민주당은 167석에서 169석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지만 여당의 국정안정론이 힘을 받게 됨에 따라 여야는 하반기 원구성 협상 등 국회 운영 과정에서 협치를 더 중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4년 전 참패를 서력했습니다. 민심의 선택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히며 2년 뒤 총선을 대비한 당 혁신위원회도 꾸리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 이어 지방권력 교체에도 성공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7곳 중 5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겸손하게 더욱 노력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또 공약 실천 점검단을 꾸려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 이행을 보고하겠다며 공약 실천 의지를 다짐했습니다.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공약 실천 점검단을 꾸려 국민께 공약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혁신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년 뒤 총선을 대비한 정당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여일 남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 행보, 정당 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협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1년 전 약속대로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지방정부와 손잡고 민생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침통한데요.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패배로 꾸려졌던 윤호중 비대위가 이번 지방선거 패배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 전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선 패배 후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패배 책임자가 지도부를 맡는 게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새 지도부를 의원총회와 당무위, 중앙위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는데 조기 전당대회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 패배 원인 등을 놓고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나란히 등판한 이재명 상임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 친문 의원들은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한 정치에 참담한 패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친 이재명계 의원들은 국민들께서 가느다란 희망은 남겨놓으셨다. 기득권 유지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입성하는 이 고문을 중심으로 당이 재편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당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개파 간 권력 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6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를 간신히 넘기며 역대 8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른 선거여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고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매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8회 지방선거 투표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합친 최종 투표율은 50.9%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9.3%포인트 하락했고 지난 3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투표율보다 26.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02년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3회 지방선거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인데 사전 투표율은 20%를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본투표에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 저조에 대해 중도층의 참여가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들을 선거판에 끌어내는 힘이 약했습니다. 취임 이후 아주 강력한 어떤 결집력을 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도층의 경우 투표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 염증이 투표 거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 패배에 이어서 뭔가 특별한 전략이나 정책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대책은 없고 지도부가 오히려 집안 싸움을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민주당의 전략적 리더십의 부재, 이게 이번 광주의 37.7%의 민의에 담긴 어떤 항의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 대선 3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라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의 투표율은 55.6%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함께 치러진 4년 전 재보궐선거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투표율이 58.5%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37%로 가장 낮았습니다. 국회 방송 이매련입니다. 정의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 패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월 사퇴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더 성찰하고 쇄신하는 마음으로 당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 등 총 191명이 출마했지만 당선은 지역구 기초위원 등 8명에 그치면서 참패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2030 세대 지지정당이 성별에 따라서 크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의 65.1%가 국민의힘 후보를, 반면에 20대 이하 여성의 66.8%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30대 표심에서도 30대 남성의 58.2%가 국민의힘 후보를, 30대 여성의 56%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이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87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0시 기준 여론조작과 금품수 등의 혐의로 입건된 1,003명 가운데 32명을 기소하고 93명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과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당선인 51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6일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이 이제 압승을 거뒀는데 이제 그만큼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이제 힘이 많이 실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정권 견제보다 이 국정 안정을 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 부동산 규제 개혁이나 탈원전 정책 등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책들을 더 과감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압승 결과를 받아든 국민의힘은 겸손, 또 겸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는 여당에 몰아준 강한 지지가 너무 감사하면서도 두렵다며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더 잘하라는 민심에 채찍질이고 공약 실천 점검단을 꾸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앙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장악한 국민의힘이지만 정책을 추진하려면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러려면 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어떻게 협치를 이룰지는 남은 과제입니다. 네, 이제 다음 그 민주당을 좀 살펴보면 그 앞선 그 3개월 전에 대선에서는 이제 아쉽게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 그 크게 대패를 했습니다. 타격이 크겠죠? 그렇습니다. 이 원래 정권을 내줬지만 이 지방 권력을 잡으면서 정권을 견제하겠다. 이게 이번 선거의 목표였는데 네. 이게 잘 안 됐고요. 이 전국 주도권은 넘어갔고 당 쇄신 작업이 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비대위에서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했습니다. 당분간 박홍근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고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은 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고 예정대로 8월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정권을 견제할 힘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입법 독주는 경계해야 하는데요.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이 커진 상황이어서 마냥 반대만 하다가는 발목 잡기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승리한 요인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 대선 후 3개월 만에 치러지면서 대선 연장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취임식, 한미 정상회담, 선거 직전 통과된 추경안에 발빠른 집행까지 더해지면서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반면 민주당의 패배 요인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당내 갈등이 너무 극심하지 않았나, 이게 패배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선거 초반부터 당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할 때 이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두고 갈등이 먼저 일어났고요. 네. 이어 이재명 위원장이 개항을 보궐선거에 나올 때도 너무 쉬운 길을 택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이르다, 이런 당내 불만이 터져 나왔었거든요. 네. 여기에 선거 직전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까지 가뜩이나 열세인 상황에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면서 지지층 결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선거 투표율이 50.9%로 낮게 나왔고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살펴보면 광주가 37.7%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 데다 지난번 선거 때보다 무려 20%포인트 이상 낮았고 전북과 전남도 10%포인트 이상 낮게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투표율 37.7%는 현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비위 악재가 터지면서 지지율 급락을 맞았고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아쉽게 지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분위기 속에 당 쇄신이나 공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영길, 이재명 두 사람의 등판이 명분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재명 등판 효과는 미미했다는 게 결과로 드러난 만큼 이 위원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지방선거는 끝났고 이제 국회에 시간이 왔는데 향후 전국 상황 짚어볼까요? 네, 지난 2년 이제 전반기 국회는 끝났고 이제 후반기 국회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회의장과 민주당 몫의 부의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미 5선의 김진표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각각 선출했지만 이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초 여야는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원내대표 간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된 만큼 기존 합의는 무효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기존 약속대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해 힘자랑만 일삼아온 것이 나비 효과가 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내주게 되면 또 하나의 견제 카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밀어붙이자니 합의 번복이라는 비판과 함께 발목 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서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의 민주당인데 당장 그 선거 패배 수습을 또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 박홍근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면서 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쇄신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대로라면 8월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텐데 벌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이 차기 당권 주자로 손꼽히는 이재명 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상당한데요.
지난 대선에서 친문계의 지원을 받았던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을 지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했고 책임지지 않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게 국민들이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일 것이라며 이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친문계이자 차기 당권을 노리는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한 발 물러나야 하고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에선 이 위원장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개항을 선거사무소에서 짧은 소감을 밝힌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개항을 선거사무소에서 또 이런 쓴소리를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1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강용석이 역적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역시 경기지사 선거였습니다. 피말리는 초접전 끝에 대역전극이 펼쳐지면서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최종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역전승.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8,913표, 단 0.15%포인트 차로 패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으로선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패배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단일화 대신에 완주에 나선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패배의 요인이 됐던 겁니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강 후보. 1%도 안 되는 0.95% 득표를 기록했죠. 하지만 득표수로 따지면 5만 표가 넘습니다. 강 후보에간 보수표의 20%만 김은혜 후보에게 갔어도 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주장입니다. 오늘 보수 성향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 후보가 역적이 됐다는 등의 비판 글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강 후보와 관련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기는 걸로 예측이 됐다가 뒤집히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경기도민들의 뜻을 존중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강용석 후보가 5만 4천여 표 받았습니다. 뭐 이게 만약에 김은혜 후보한테 갔으면 뭐 어쩜 넉넉하게 이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가정하에 얘기니까.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가정화의 얘기를 하면서도 단일화 불발을 거론하면서 간발의 차의 패배에 속이 쓰리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강용석 역적론이 아니라 강용석 핑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 본인의 경쟁력이 부족해서 패배를 한 것인데 강 후보 핑계로만 몰아가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강용석 후보 측도 여기에 힘을 실었는데요. 강 후보 캠프는 오늘 단일화 협상을 파기한 건 김은혜 후보 측이라며 탓을 하려면 김 후보 측을 비판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대급의 초접전으로 선거 후에도 여전히 시끌시끌한 경기지사 선거. 강용석 후보에게 향한 책임론이 과연 계속될지 잦아들진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젖잘싸는 나락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보수 진영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면 아슬아슬하게 역전승을 이뤄낸 민주당 반응은 어떨까요? 일각에선 김동연 당선인의 승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졌지만 경기도에선 잘 싸웠다라면서 일명 젖잘싸 해석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당선인 본인과 당내 의원들은 이 같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김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틀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합니다. 만약 그 생각을 한다면 더 깊은 나락에 빠질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도 없고 그 이후로 성찰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았던 걸 보고 정말 그 변화와 개혁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단언한 김동연 당선인. 그런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 있다면서 성찰과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면서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에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자찬하며 남탓하는 정치 행태가 민주당의 고질병을 심화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홍영표 의원도 SNS에서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속에 오만과 착각이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시즌2로 만들고 말았다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완전히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겨냥해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신승을 기록했지만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2연패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졌지만 잘 싸웠다는 반응은 위로가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격적인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12대5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입니다. 그나마 오늘 아침에 새벽도 아니라 아침에 경기도를 가져감으로써 최악의 완패는 면했는데요. 앞으로 그 전국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그 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그 후.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압승과 민주당의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그 지방 권력도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수 기자님. 예,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거든요. 그 사전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9%, 4년 전 뭐 대선이나 총선과는 물론이고 4년 전의 지방선거와 비교하더라도 한 10% 포인트가 낮은 건데요. 네. 왜 이렇게 낮았냐? 이거는 결국 민주당에 실망한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의 투표장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요. 그럼 왜 그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을 찾지 않았을까?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시즌2가 되면서 대선 이후에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대선은 대선대로 졌으면 뭐 그대로 끝내고 이제 야당으로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갖고 준비를 했으면은 저는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오고 또 대선 당시 당대표였던 송영길 당대표는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 대선 연장전 비슷하게 되면서 너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죠. 송영길 전 대표 등이 만약에 명분 있는 선택을 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총괄선대위원장 정도로 그 지방선거에 참여를 한다든가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고 뭐 지원 유세 같은 걸 한다든가 이렇게 좀 명분 있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게 사실 민생과는 무관하죠. 뭐 검수완 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뭐 이런 쪽에만 매달렸고 그다음에 뭐 박완주 의원 성범죄 뭐 이런 부분도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지도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승인과 패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 시즌2 대선에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또 아무런 반성 없이 또 그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을 또 그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대 이변하면 역시 경기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출구조사 발표도 그렇고 개표 내내 김은혜 후보가 앞서면서 접전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새벽에 유력 마크가 또 달리기도 했었는데 또 다시 떼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개표율 90%를 넘어서면서 새벽 5시 반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0.15%포인트 차 초초초 접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선 그 강용석 후보가 좀 단일화를 했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글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로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강용석 후보가 요구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정당 빼고 이름만 넣고 여론조사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조건을 과연 다 받아들이고서 단일화를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뭐 굉장히 강성이고 약간은 좀 극단적인 성향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김은혜 후보를 김은혜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네. 강용석 후보를 포용했다는 점에서 중도층이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는 측면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른표도 있을 이른표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계산해 볼 때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0.15%라는 그 아주 근소한 표차로 졌다고 해서 강용석 후보가 가져간 5만 표 이상을 가져왔으면 충분히 이긴다는 건 결과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오히려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와 무관하게 승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승패를 가른 요인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풍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극복 못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그 재산 축소 신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의 논리가 먹혔던 거죠.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당선돼도요, 저거 당선 무효됩니다라는 거. 그런데 실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재판까지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꽤 먹혔다. 그래서 막판에 그 재산 축소 신고만 드러나지 않았어도 저는 김은혜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직접적인 요인을 하나 들라고 하면은 단일화 실패보다는 그 재산 축소 신고가 좀 더 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선거 전날 그 김동연 캠프의 이제 핵심 관계자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전망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전 투표 직전,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중앙당에서 내려온 여론조사에 보면은 자기들이 조금 미세하게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 재산 축소, 선관위가 재산 축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다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게 한 2, 3일 정도 전국적으로 모든 신문 방송에서 언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막판의 분위기가 조금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작지만 좀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결과는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막판에 그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김은혜 의원은 사실은 초선 의원이고 또 행정 경험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다. 대변했고 분신이다. 그쪽에 있던 미션을 갖고서 이렇게 출마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윤석열 분신이 선거에 나와서 거두는 그런 어떤 선거 승리의 어떤 한계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이 점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어쨌든 지방선거를 압승을 거뒀지만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해갖고서 거둔 그런 압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는 윤석열의 분신이라고 했던 김은혜 그 후보가 떨어질 만큼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 있는 국정운영 하라라는 그런 어떤 견제와 격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담겨 있다.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보고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판에 나왔던 재산 축소 문제가 공통적으로 또 그 요인으로 꼽아 주셨네요.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앙선관위에서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또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50.9%로 역대 그 8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길 거라는 그 예측이 많았는데 굉장히 이제 의외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충격적인 투표율, 저조한 투표율, 특히나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본투표 참여가 이렇게 낮았던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일단 민주당 지지층, 특히 광주가 37%, 39%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광주가 어쨌든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 기반인데 네.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핵심 지지층에서 저거 지난 대선 때는 워낙 윤석열 이제 후보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결집해갖고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건데 그 뒤에도 민주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또 그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후보는 또 이번 선거에 명분 없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실망감들이 낮은 투표로 귀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10%포인트가량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그게 꼭 민주당 지지자들만 투표에 불참한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네. 보수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투표에 불참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안 갔지만은 보수 유권자층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화끈하게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는 조금 좀 덜 그런 열기가 덜하지 않았나. 그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보면은 54%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높아진 거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엔 다 70% 넘고 옛날 YS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88%까지 나오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게 보면 굉장히 낮다. 이런 어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것도 투표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4년 전에 60.2%라는 게 높은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원래 지금 이제 8회까지 치렀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지방선거 투표율이라는 게 50에서 5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이제 50% 안 된 경우도 있었죠. 네. 그 정도니까 이 50.9%라는 게 이렇게 아주 낮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광주만 낮은 게 아니고 대구도 낮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거기는 경선 자체가 본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 끝나고 나면 벌써 누구 당선됐다 다 이렇게 얘기가 도니까 그러니까 굳이 본투표에 나갈 이유를 별로 못 찾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특히 광주가 낮은가 하는 부분은 저는 이번에 이제 호남 유권자들 이쪽이 좀 무력감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에서 졌는데 그 후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또다시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하는 그런 무력감. 그리고 대선 졌으면 됐지. 이제 이번 지방선거까지 또 그렇게 굳이 내가 가서 찍어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은 패배한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 당 비대위가 비공개 회의 이후에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고요. 참패 책임을 놓고 친문 그리고 친명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재명 책임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아주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제가 쭉 읽어봤는데 거의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왜 이렇게 상자 기사 쓰지 않습니까? 거의 그 수준으로 그래서 이낙연 정치부 기자가 부활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원인 진단부터 처방까지 이렇게 쫙 써놨던데.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권 주자다 이렇게 평가받는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책임론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반격을 좀 자제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이런 논쟁이 벌어질 텐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그러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전당대회에 안 나올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자숙 기간을 거쳐서 이재명 전 후보가 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하여튼 앞으로 한 2달 남짓하는 이 기간 동안에 친명과 반명 간에 굉장한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이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좀 이르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 이재명 대항마를 반 이재명계에서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진짜 폭풍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친명과 친문 또는 친명과 반명의 갈등이라는 게 이게 쉽게 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양쪽은 다 그 대선 패배의 원인부터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했기 때문에 대선에 졌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렇게 친문이나 이렇게 반명 쪽에서는 후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인천 계양을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 친문 쪽에서는 반대했던 거고, 또 근데 저 친명 쪽에서는 빨리 이렇게 나와갖고 이재명 후보가 앞에 나서는 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음에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거거든요. 정치는 어쨌든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느냐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이 힘은 그 쉽게 당내에서 누구도 이렇게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8월 전당대회에 나온다, 내가 당대표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진짜 당은 거의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듯이 아마 분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그 갈등 양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저는 이렇게 주목하는 게 이번에 그 광주 투표율이 37%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네. 광주가 이렇게 낮으면요, 호남이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는 사실 호남은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선뜻 그 지지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니까 호남이 결집해갖고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밀었었고, 또 20대 여자가 또 결집해갖고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밀어갖고 굉장히 근소한 접전이 됐던 건데, 호남이 이번에 이렇게 투표에 낮다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이렇게 투표에 낮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전반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 가능성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은 굉장히 그 앞으로 진짜 그 폭풍 속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좀 쇄신을 하려면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할까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친명이냐 반명이냐 갖고 싸울 게 아니고 대선 패배의 원인들을 좀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거든요. 왜 대선에서 졌느냐? 우선 그 이제 내로남불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같은 게 있고, 또 유력 정치인들의 성 비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안희정, 박원순, 그다음 또 저기 부산시장 했던 오거돈 시장 등등. 그럼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단죄를 해야죠. 그럼 이번 박완주 의원의 최근에 그 국회의원의 또 성희롱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박완주 의원은 그냥 출당만 시킬 게 아니고 국회 윤리특위를 그 빨리 진행해 갖고 국회에서 제명을 한다거나, 또 그 586 의원들의 이제 기득권화 같은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은 586 의원들의 기득권화 특권들을 버리는 노력들, 국회의원의 특권들을 버리는 노력들을 양쪽이 같이 해야죠. 예를 들면 특권을 이렇게 축소하고, 또 3선 또는 4선 국회의원들은 아예 4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갖고 국회의원이 그냥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특권을 가지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를 없애거나 하는 그런 그 혁신들을 해나가는 데는 양쪽이 사실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동의해 나가면 이제 활로가 열릴 수 있고 통합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정치라는 게 과연 이렇게 그 올바른 길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과연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제 그 지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됐는데, 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워낙에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하더군요. 앞으로 국회의원 이재명의 행보와 또 당내 입지, 그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먼저. 저는 뭐 정치적인 득실을 따진다면 정치적으로는 패배한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왜냐하면 본인은 이겼지만은 사실 그 득표율 격차가 한 10% 정도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그 지역구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한 10% 가까이 이긴 지역이거든요. 또 2년 전에 총선 때는 송영길 후보가 한 20% 가까이 압승을 거둔 지역이고, 즉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네. 거기서 10%를 이겼다라는 거는 대선 후보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긴 건 아니고, 더군다나 대선 후보가 그 인천에 출마할 정도면은 적어도 인천시장 정도는 견인해 와야지 이재명 출마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가질 수 있는데, 인천시장은 또 상당히 큰 격차로 졌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건 맞는데, 근데 실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은
원칙을 이제 얻어갖고 국회에 입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원내에서 당을 이렇게 조직할 수 있는, 당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교도부가 마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 쪽은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당내 그리고 국회 내에 이재명계를 좀 늘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8월 전당대회에서 아마 그 가능성은 이제 양쪽 다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 갖고 훨씬 더 이렇게 당내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을 좀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내 있는 의원들이. 최 기자님도 뭐 당권 도전할 거라고 좀 아까 그렇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의원 앞에 놓인 여러 가지의 그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검찰과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재명 의원도 그 자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 저거 내가 다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므로써 그 도움이 되고,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또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이런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 당이 전당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아마 전 노리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대표에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되고 당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의원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고 5년 뒤일 거란 말이죠. 5년 뒤에 또 한 번 대선에 도전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당내에 본인과 견줄 만한 그 대선 후보급들,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이재명계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영선이라는 부담에다가 이재명계가 뭐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전략적으로 뭐 이재명 진영에 가서 뭐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걸 확실하게 당내에 이재명계가 다수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이재명 의원의 목표는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당권 도전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재명계를 그 다수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그 진짜 가열차게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사법적 리스크, 이걸 피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적어도 본인의 목표는 지금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아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평소의 스타일을 보면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하나만 좀 덧붙이면은, 그렇게 이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은 아마 당선될 겁니다. 1,600만 표를 얻었으니까요. 당선은 될 텐데, 그렇게 당대표가 될 것이다. 전 당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당원들은 당연히 그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후보 대신에 누구시겠어요? 대안이 없.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당심을 얻고 당내 세력은 넓힐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당심을 얻는 게 또 민심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나옴으로써 또 그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과연 표의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좀 회의를 갖고서 좀 지켜보는 입장인 국민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 넓은, 진짜 5년 뒤를 본다면은 저는 그 본인이 좀 더 그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 당권에 도전하는 거는 너무 지금 눈앞에 어떤 그 이익, 눈앞에 정치적인 어떤 실리를 얻으려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고, 오히려 민심을 얻는 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아마 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그 관련 뉴스도 보고 여러 평론가, 뭐 패널 분들의 뭐 그 향후 예상도 봤지만 출마 안 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한 그 패널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런 그 정치적 행보를 이재명 의원은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민심보다는 약간 그 어떤 본인의 시나리오 이거대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이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 민심보다는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걸 그냥 밀어붙이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3선의 중진 의원이 된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후보도 당권과 이제 차기 대권까지 이제 그 입지를 다진 상황이 됐는데, 안 후보의 이제 향후 행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향후 당내 권력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안 의원은 정치적 재기에는 성공한 거고요. 다만 이것이 5년 뒤에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하나의 그 카피트가 깔린 거냐 하면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시밭길이 안 의원에게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장 가장 유력하게 떠올라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이번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끈 당대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그 당내에서 역할을 할 거고 그러면 안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상당히 견제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자산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력이 없죠. 그런데 자산은 있습니다. 네. 본인의 뭐 출신 지역이라든가 그동안의 정치권 이제 3선이면 중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은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본인이 안철수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당장은 멀게는 내년 6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만약에 거기서 당권 도전을 한다면 그러면 또 본인이 그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여온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또 거기도 이렇게 이 추진력이 뭐 대단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정말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이 국민의힘을 안철수 당으로 만드는데 또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요인들을 고쳐나가려는 움직임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뭐 86 용태론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개혁 조치들을 얘기했는데 그걸 곧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뭐 그냥 공격을 해버리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노정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어제의 패배는 이미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자 민주당의 예약된 패배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플로리다 리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깝게 패한 엘고 민주당 후보 2004년에 다시 엘고에게 출마하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엘고가 거절했거든요. 그때 거절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거란 그 미래를 향해 가야지 과거로 되돌아가서 안 된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딱 그 얘기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이 대표했는가? 자꾸 대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미래를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대선 시즌2 이재명과 송영길의 패배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 동향과 향후 전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 정도 더 높겠는데요.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반면에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동해안 지역은 강릉 23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